가긴 어딜 가느냐. 나물이나 캐오너라. 며느리가 무릎 꿇고 울며 매달렸습니다. 친정이 통째로 물에 잠겼다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립니까? 친정이 쑥대밭이 됐다는데 나물 심부름이라니요. 이 시어머니 대체 왜 이런 소리 한 걸까요? 끝까지 들어보시죠.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파도가 거친 바닷가 어느 어촌 마을에 명옥이라는 며느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시집 온 지 3년째 명옥의 하루는 늘 똑같았죠. 똥이 트기 전에 일어나 부엌에 불을 지피고 솥에 물을 올리고 반찬을 가지런히 놓아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옥은 빨래를 널고 있었거든요. 마당 한쪽에 빨랫줄을 메고 하나씩 널고 있는데 저 멀리 마을 어귀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누군가 헐레벌떡 마을로 뛰어들어오고 있었죠. 명옥은 처음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어촌이다 보니 배가 뒤집혔다거나 고기가 많이 잡혔다거나 하는 소란은 종종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뛰어오는 사람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외치는 소리가 명옥의 귀에 꽂혔습니다. 명옥네 친정 마을 쪽에서 큰 해일이 들이닥쳤다는 겁니다. 명옥의 손에서 빨래가 떨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소식을 전하러 온 사람은 숨을 헐떡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해일이 마을 전체를 덮쳤다고요. 집이 무너지고 논밭이 물에 잠기고 사람들이 이리저리 흩어졌다고 합니다. 명옥의 부모님이 어떻게 됐는지는 아직 모른다고 했습니다. 아직 모른다. 이 말이 명옥에게는 가장 무서운 말이었습니다. 살아계신 건지 다치신 건지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뜻이니까요. 명옥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장 달려가야 합니다. 한시라도 빨리 가서 부모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명옥의 발은 부엌이 아니라 시어머니 방을 향했습니다.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며느리가 아무리 급해도 시어머니 허락 없이는 문 밖을 나설 수 없었습니다. 하물며 며칠이 걸릴 친정 나들이를 마음대로 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명옥의 시어머니는 최 씨라는 분이었습니다. 이 최 씨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마을에서 독하기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입이 거칠고 표정이 차갑고 며느리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넨 적이 없는 사람이었죠. 마을 아낙네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최 씨네 며느리 되느니 차라리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게 낫겠다. 그 정도였습니다. 명옥이 시집 온 첫날부터 그랬습니다. 새색 씨가 큰 절을 올리는데 최 씨가 한 말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절은 됐고 부엌이 어딘지는 아느냐. 이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한 첫마디였습니다. 옆에 있던 동네 어른들이 당황했을 정도였죠. 그뿐이 아닙니다. 명옥이 시집 온 첫 겨울 감기에 걸려 기침을 하고 있었거든요. 보통 시어머니라면 약이라도 한 첩 지어줄 법한데 최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침할 힘이 있으면 빨래나 해라. 명옥은 그날 젖은 빨래를 들고 찬바람을 맞으며 울었습니다. 3년 동안 쌓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밥이 조금만 질어도 이것도 밥이냐 하고 국이 짜면 혀가 없느냐 하고 잘한 것에는 한마디도 없으면서 못한 것에는 10마디가 쏟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명옥은 그런 시어머니가 무서웠습니다. 3년을 함께 살면서도 최 씨의 속마음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늘 딱딱하고 늘 차갑고 늘 한마디가 모질었습니다.
혹시 정이라는 게 조금은 있지 않을까 기대했던 적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돌아온 건 차가운 말뿐이었죠. 그런 시어머니한테 지금 가서 매달려야 합니다. 명옥은 최 씨 방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기 전부터 심장이 두근거렸죠. 최 씨가 뭐라고 할지 뻔했으니까요. 안 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모진 말이 나올 수도 있죠. 그래도 가야 합니다. 부모님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니까요. 방문을 열고 들어선 명옥은 최 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마를 바닥에 대고 울며 사정했습니다. 어머님, 친정에 큰일이 났습니다. 해일이 마을을 덮쳤다 합니다. 부모님이 어찌 되셨는지 모릅니다. 제발 다녀오게 해 주십시오. 명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뚝뚝 떨어졌죠.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최 씨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명옥은 울면서 기다렸고 최 씨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방 안에는 명옥의 흐느끼는 소리만 가득했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명옥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이 침묵이 거절의 뜻인 건 아닌지, 설마 안 보내주시려는 건 아닌지, 최 씨의 성격을 아는 명옥으로서는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명옥은 다시 한번 매달렸습니다. 어머님, 부모님이 살아 계신지도 모릅니다. 제발, 제발 보내주십시오. 목소리가 더 간절해졌죠.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절을 하고 또 했습니다. 그때 최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명옥은 고개를 들었죠. 드디어 허락이 떨어지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최 씨의 입에서 나온 말은 허락도 위로도 아니었습니다. 가려거든 절벽 끝에 핀 쓴나물이나 한 짐 해 오너라. 명옥은 자기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신 겁니까? 친정이 물에 잠겼다는데 나무를 해 오라고요? 쓴나물이라 함은 마을 뒤편 해안 절벽 끝에 자라는 나물이었습니다. 그 절벽이 얼마나 험한 곳인지 명옥은 잘 알고 있었죠. 바위가 미끄럽고 길이 좁아서 마을 남정네들도 잘 가지 않는 곳이었거든요. 파도가 세게 치는 날이면 길 자체가 물에 잠기는 그런 위험한 절벽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가서 나무를 한 짐이나 뜯어와야 친정에 보내준다는 겁니다. 명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분하고 억울하고 서러웠습니다. 부모님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는데 시어머니는 나물 타령이라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잠깐이지만 명옥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시어머니 허락 없이 그냥 뛰쳐나갈까. 하지만 그랬다가는 돌아와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뻔했습니다. 쫓겨날 수도 있었죠. 그러면 남편도 곤란해지고 명옥 자신도 갈 곳이 없어집니다. 옛날 며느리에게는 시댁이 곧 전부였으니까요. 명옥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금은 참아야 합니다. 나무를 뜯든 뭘 하든 어떻게든 허락을 받아서 친정에 가야 합니다. 명옥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 어머님. 그 두 글자를 짜내는데 온 힘이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눈물이 턱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닦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두 주먹을 꽉 쥐고 있었거든요. 최 씨는 그런 며느리를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버렸죠.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대수롭지 않은 심부름이나 시킨 것처럼요. 명옥은 방을 나왔습니다. 마루를 지나 마당으로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서러움과 분함이 뒤섞여서 눈물이 멈추질 않았죠. 3년이었습니다. 3년을 모시면서 혹시 정이라는 게 조금은 있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이 사람한테는
정 같은 건 없구나. 명옥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명옥이 방을 나간 뒤 최 씨는 빈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아까와 같은 자리, 같은 자세로요. 하지만 표정이 달랐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그 방에서 최 씨의 얼굴에 어떤 표정이 스쳤는지는 명옥은 알지 못했습니다. 명옥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친정 마을이 물에 잠기는 장면이 떠올랐거든요. 부모님이 어떻게 됐을까? 동생들은 무사할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죠.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명옥은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났습니다. 보찜을 꾸렸습니다. 갈아입을 옷 한 벌, 주먹밥 몇 개, 물통 하나. 가진 게 없으니 짐도 가벼웠죠. 명옥은 마당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날이 흐렸습니다. 바람도 거셌죠. 절벽까지 가기엔 좋지 않은 날씨였지만 하루도 더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보찜을 등에 지고 막 대문을 나서려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돌아보니 최 씨가 방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이른 새벽에요. 명옥은 멈칫했죠. 또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혹시 마음이 바뀌어서 나물은 됐으니 그냥 가라고 하시려나. 잠깐이지만 그런 기대가 스쳤습니다. 최 씨의 손에는 뭔가가 들려 있었습니다. 낡고 투박한 대나무통 하나. 크기는 양팔로 감싸 안아야 할 만큼 컸고 색이 바래서 언제 만든 건지도 모를 정도로 오래되어 보였습니다. 최 씨는 아무 말 없이 명옥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보찜 위에 그 대나무통을 턱 올려놓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명옥의 어깨가 확 내려앉았죠. 보찜만 졌을 때와는 비교가 안 되는 무게였습니다. 명옥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뭡니까? 최 씨를 올려다보았죠. 대답이라도 들으려고요. 최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명옥의 얼굴을 한 번 쳐다보더니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닫혔죠. 그게 끝이었습니다. 명옥은 멍하니 닫힌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설명도 없이 무거운 짐만 하나 더 얹어준 겁니다. 뭐가 들었는지, 왜 가져가야 하는지 한마디도 없었죠. 명옥은 대나무통을 내려서 살펴보았습니다. 뚜껑 부분이 밀랍으로 단단히 봉해져 있었거든요. 손톱으로 긁어봤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통을 흔들어 보니 묵직하게 뭔가 차 있는 느낌이 났습니다. 달그락거리는 소리는 아니고 꽉 찬 느낌이었죠. 하지만 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명옥은 혼자 추측했습니다. 나무를 담아오라고 빈 통을 준 건가? 그런데 빈 통치고는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러면 시어머니가 늘 담가 먹는 젓갈이라도 들어있는 건가? 친정에 가져다 줄 젓갈 아닙니다. 최 씨 성격에 그런 정성을 부릴 리가 없었죠. 어느 쪽이든 명옥에게는 짐이었습니다. 친정이 무너졌다는데 나물 심부름에 정체 모를 대나무통까지 원망이 한 겹 더 쌓였습니다. 나물만 해도 억울한데 이 무거운 걸 왜 등에 지고 가야 합니까?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뭘로 보는 걸까? 짐꾼으로 보는 건가? 명옥은 대나무통을 다시 보찜 위에 올렸습니다. 어깨가 내려앉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최 씨가 준 걸 두고 가면 나중에 무슨 소리를 들을지 뻔했으니까요. 대문을 나섰습니다. 마을 길을 걷기 시작했죠. 이른 새벽이라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일찍 일어난 아낙 몇이 명옥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큰 보찜에 낡은 대나무통까지 진 며느리가 마을을 나서고 있었으니까요. 소문은 이미 어제 퍼져 있었습니다. 최 씨네 며느리 친정이 해일에 쓸려갔는데 시어머니가 나물이나 뜯어오래. 그 소문에
오늘 아침의 광경이 더해졌죠. 나물 심부름도 모자라서 저 무거운 짐까지 지웠다더라. 소곤소곤 수군거리는 소리가 명옥의 등 뒤로 들려왔습니다. 명옥은 못 들은 척 걸었습니다. 들리지 않는 게 아니라 들을 여유가 없었던 겁니다. 빨리 가서 나무를 뜯고 빨리 친정으로 가야 하니까요. 마을을 벗어나자 산길이 시작되었습니다. 친정 마을까지 가려면 산 하나를 넘어야 했거든요. 평소에도 반나절은 걸리는 길인데 오늘은 짐이 2배였습니다. 게다가 나물 자생지인 절벽은 산길 중간에서 갈림길로 빠져야 했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산길은 가파랐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대나무통이 등을 눌렀죠. 어깨끈이 파고들어서 어깨가 쓰리고 허리가 뻐근했습니다. 걸음이 느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명옥은 이를 악물고 걸었습니다. 부모님 생각을 하면 이 정도쯤이야 하는 마음이었지만 몸은 솔직했죠. 자꾸만 쉬고 싶었습니다. 산길 중턱쯤에서 명옥은 결국 발을 멈추었습니다. 더는 못 걸을 것 같았거든요. 길 옆 바위에 보찜을 내려놓고 주저앉았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대나무통을 바라보았죠. 이 통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이것만 없으면 훨씬 가벼울 텐데, 이것만 없으면 벌써 절벽에 도착했을 텐데, 명옥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버릴까? 여기 놔두고 가면 됩니다. 어차피 뭐가 들었는지도 모르는 낡은 통 아닙니까? 나무를 뜯어 돌아오는 길에 다시 주워도 되고 그냥 모른 척 해도 됩니다. 시어머니한테는 산길에서 떨어뜨렸다고 하면 되죠. 명옥은 대나무통을 한참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이 통 위에 올라갔죠. 그냥 여기 두고 갈까?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했습니다. 최 씨의 성격을요. 그 시어머니는 빈틈을 용납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통은 어디다 뒀느냐고 물었을 때 대답을 못하면 나무를 뜯어 와도 소용없을지 모릅니다. 친정에 보내주지 않을 수도 있죠. 명옥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대나무통을 등에 올렸습니다. 무게가 고스란히 어깨에 실렸죠. 원망이 또 한 겹 쌓였습니다. 시어머니, 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산길이 구불구불 이어졌죠. 한참을 걷는데 저만치 앞에서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서너시 물이 지어오고 있었거든요. 행상들이었습니다. 등에 보따리를 지고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며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죠. 명옥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지나가려 했습니다. 여자 혼자 산길을 걷는 것 자체가 눈에 띄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행상들은 이미 명옥을 보고 있었습니다. 거친 인상의 남자 하나가 명옥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보찜에 대나무통까지 진 여자. 혼자 산길 한가운데서요. 그 남자가 걸음을 멈추고 말을 걸었습니다. 안악내가 혼자 이 산길을 가시오. 짐이 무거워 보이는데 들어줄까? 목소리는 친절한 척했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짐을 보는 눈이었지 사람을 보는 눈이 아니었거든요. 나머지 행상들도 슬금슬금 다가오고 있었죠. 명옥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티를 내지 않으려 애썼죠. 최대한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물 뜯으러 가는 길입니다. 시어머니 심부름이에요. 행상이 대나무통을 쳐다보았습니다. 낡고 빛바랜 대나무통. 군데군데 이가 나간 투박한 모양새. 어떻게 봐도 감나가는 물건은 아니었죠. 나물꾼 안악의 빈통으로 보였을 겁니다. 행상은 흥미를 잃은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가시오. 나머지 행상들도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죠.
금방 산길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명옥은 행상들이 완전히 안 보일 때까지 제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다리도 살짝 떨렸죠. 여자 혼자 산길에서 낯선 남자들을 만나는 건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한참을 서서 숨을 고르다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대나무통이 여전히 등을 짓눌렀죠. 명옥은 걸으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님은 대체 왜 이 무거운 걸 지고 가래?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명옥의 그림자가 산길 위로 길게 늘어졌죠. 절벽 나물 자생지까지는 아직 한참이었습니다. 명옥은 지치고 서럽고 원망스러운 마음을 꾹꾹 눌러 담으며 한 발, 또 한 발을 내딛었습니다. 산을 하나 넘으면 장터 마을이 나옵니다. 친정으로 가려면 반드시 지나야 하는 길목이었죠. 사람이 많은 곳입니다. 장날이 아니어도 오가는 사람이 끊이지 않는 마을이었거든요. 명옥은 장터 마을 입구에 서서 잠깐 망설였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을 지나야 한다는 게 마음에 걸렸죠. 이 행색으로요. 등에는 큰 보찜, 그 위에 낡은 대나무통. 어디서 봐도 나물꾼 차림이었습니다. 시집 며느리가 이런 꼴로 장터를 지나간다는 게 부끄러웠죠. 하지만 돌아갈 길은 없었습니다. 이 마을을 지나야 절벽 갈림길이 나오고 나무를 뜯은 뒤에 다시 이 길로 돌아와서 친정으로 가야 했으니까요. 명옥은 고개를 숙이고 장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소문은 명옥보다 빨랐습니다. 어촌 마을에서 장터 마을까지는 소식이 하루면 닿는 거리였거든요. 어제 벌어진 일이 이미 퍼져 있었습니다. 최 씨네 며느리 친정이 해일에 쓸려갔는데 시어머니가 나물이나 뜯어오래. 이 이야기가 장터에서 입에서 입으로 돌고 있었죠. 명옥이 장터 길로 들어서자 사람들의 시선이 모였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저기 봐라. 저게 최 씨네 며느리 아니냐. 맞네. 보찜에 나물통까지 졌어. 쯧쯧. 처음에는 소곤소곤이었습니다. 그런데 명옥이 장터 한가운데로 들어설수록 목소리가 커졌죠. 저게 사람이야. 시어머니란 사람이 친정 망한 며느리한테 나물이나 해오라니. 그러게 노잣돈 한 푼이라도 쥐어줄 법한데. 며느리도 불쌍하지. 저 꼴로 친정에 가면 뭘 어쩌겠어. 대놓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장사하던 안악이 일어서서 명옥을 쳐다보며 혀를 차기도 했죠. 아이를 데리고 가던 어미가 명옥을 보더니 아이에게 뭐라고 귓속말을 했습니다. 아이가 명옥을 보고 킥킥 웃었죠. 명옥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얼굴이 달아오르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런데 닦을 수가 없었거든요. 양손이 짐끈을 잡고 있었으니까요. 눈물이 턱끝에서 뚝뚝 떨어지는 걸 그냥 두고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나무통의 무게보다 수치심의 무게가 더 무거웠습니다. 등에 실린 짐은 어깨를 짓눌렀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가슴을 짓눌렀죠. 명옥은 빨리 이 장터를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걸음을 재촉했죠. 그때 누군가 명옥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아이고, 이게 명옥이 아니냐? 명옥이 고개를 들어보니 친정마을을 아는 안악이었습니다. 장터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죠. 명옥의 친정 어머니와도 안면이 있는 안악이었습니다. 그 안악이 명옥의 행색을 보더니 얼굴이 일그러졌죠. 세상에, 시어미가 그래도 금부치 하나는 쥐어줄 법한데 나물통이 웬 말이냐. 명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안악은 혀를 차면서 명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 친정 소식 들었니? 명옥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안악이 뭔가 알고 있었거든요.
안악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친정 마을이 해일에 크게 당했다고요. 명옥네 집은 완전히 무너졌다고 합니다. 다행히 부모님은 살아 계시지만 몸을 크게 다치셔서 이웃집 처마 밑에 누워 계신다고요. 동생들이 돌아가며 간병을 하고 있는데 먹을 것도 약도 부족한 형편이라고 했습니다. 살아 계시다. 이 말에 명옥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하지만 안도는 잠깐이었죠. 다치셨다는 말, 처마 밑에 누워 계시다는 말, 먹을 것도 없다는 말이 하나하나 가슴에 박혔습니다. 명옥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버렸거든요. 보찜이 등에서 미끄러졌고 대나무통이 바닥에 툭 부딪혔습니다. 장터 한가운데서 명옥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음을 터뜨렸죠. 소리를 죽이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어깨가 들썩거렸죠. 부모님이 살아 계시다는 안도, 다치셨다는 걱정, 빈손으로 가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괴감, 나물통이나 지고 여기까지 온 서러움. 이 모든 게 한꺼번에 쏟아진 겁니다. 안악이 명옥의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울지 마라, 명옥아. 살아 계신 거면 다행인 거야. 하지만 명옥의 울음은 쉽게 멈추지 않았죠. 장터 사람들이 멀찌감치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누군가는 안쓰럽다는 표정을, 누군가는 여전히 쯧쯧 혀를 찼죠. 명옥은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나서야 겨우 일어섰습니다. 안악이 물었습니다. 그래, 이제 어디로 가는 거냐? 명옥은 눈물을 소매로 훔치며 대답했죠. 절벽에 나물 뜯으러 갑니다. 그래야 친정에 갈 수 있어요. 안악은 말을 잃었습니다. 뭐라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었으니까요. 명옥은 다시 짐을 등에 지고 장터를 빠져나갔습니다. 장터를 벗어나자 갈림길이 나왔습니다. 오른쪽은 친정마을로 가는 길이고 왼쪽은 절벽 나물 자생지로 향하는 길이었죠. 명옥은 오른쪽 길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저 길로 가면 부모님이 계십니다. 하지만 나무를 뜯지 않고 가면 시어머니의 조건을 어기는 겁니다. 명옥은 이를 악물고 왼쪽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절벽까지는 좁은 산길이 이어졌습니다. 점점 바람이 세져왔고 파도 소리가 가까워졌죠. 바닷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길이 좁아지면서 한쪽은 산비탈, 한쪽은 낭떠러지가 나타났습니다. 드디어 절벽 끝 나물 자생지에 도착했습니다. 깎아지른 벼랑 가장자리에 쓴 나물이 바위 틈마다 자라고 있었죠. 바다가 아득히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바람이 거세서 몸이 휘청거릴 정도였죠. 명옥은 짐을 내려놓고 나물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바위 틈에 자란 나물은 손이 닿기 어려운 곳에 있었거든요. 쪼그려 앉아서 손을 뻗어야 했고 바위 모서리에 손끝이 쓸려서 따가웠습니다. 무릎이 돌바닥에 눌려서 쑤셨죠. 바람에 몸이 흔들릴 때마다 아래 바다가 아찔하게 보였습니다. 나무를 뜯으면서 명옥은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부모님은 처마 밑에 누워 계시는데 나는 여기서 나물이나 뜯고 있다. 부모님한테 약 한 첩 사드릴 돈도 없이 낡은 대나무통이나 등에 진 채로 여기까지 왔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시어머니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모진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아니,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습니까? 친정이 무너졌다는데 나물 심부름이나 시키고 정체 모를 무거운 통까지 지워보내고 따뜻한 말 한마디, 노잣돈 한 푼 없이 명옥의 원망이 가장 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무를 한 보따리 뜯어놓고 명옥은 대나무통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이 통에 나무를 담아야 하나 싶었거든요. 빈 통이라면 나무를 넣어가는 게 맞을 테니까요.
밀랍을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손톱으로 긁고 돌멩이 모서리로 밀랍을 벗겨냈죠. 단단하게 붙어 있어서 쉽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씨름한 끝에 밀랍이 조금씩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밀랍을 뜯으면서 명옥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시집 와서 3년, 한 번도 따뜻한 말 들어본 적 없다. 첫날부터 부엌 어디냐고 했고, 아플 때도 빨래나 하라고 했다. 잘한 건 모르고 못한 것만 10마디씩 쏟아내는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이 친정 망한 며느리한테 해준 건 나물 심부름과 낡은 대나무 통뿐이다. 명옥은 지금 감정의 바닥에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향한 원망이 가장 깊은 순간이었죠. 밀랍이 마지막 한 조각까지 떨어져 나갔습니다. 뚜껑이 열렸습니다. 명옥은 별 생각 없이 통 안을 들여다보았죠. 나무를 담을 빈 공간이 있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빈 통이 아니었습니다. 안에 뭔가가 들어있었음이 명옥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통 안에 뭔가가 있었거든요. 나무를 담을 빈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가 보자기에 쌓여서 통 안에 꽉 차 있었죠. 명옥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이게 뭐지? 얼른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시어머니가 준 낡은 대나무 통에 뭔가가 들어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으니까요. 젓갈이나 들어있나 싶었지. 이렇게 보자기에 정성스럽게 쌓인 물건이 들어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명옥은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묵직했습니다. 보자기를 들어 올리는데 양손에 무게가 실렸죠. 보자기 매듭을 풀었습니다. 한 겹, 두 겹. 보자기가 세 겹으로 쌓여 있었거든요. 누군가 아주 조심스럽게 아주 정성 들여 쌓았다는 뜻이었습니다. 마지막 한 겹이 풀렸습니다. 명옥의 눈이 커졌습니다. 숨이 멎었죠. 금괴 두 덩이가 보자기 안에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노란 빛이 절벽 위로 쏟아지는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명옥은 자기 눈을 의심했습니다. 금괴요? 이 낡은 대나무 통 안에 금괴가 들어있다고요? 꿈인가 싶었습니다. 명옥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금괴는 그대로 보자기 위에 놓여 있었죠. 혹시 돌멩이를 잘못 본 건 아닌가 싶어서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차갑고 매끄러운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돌이 아니었습니다. 명옥은 조심스럽게 금괴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손바닥 위에 놓으니 묵직한 무게가 생생하게 느껴졌죠. 햇살을 받은 금괴가 눈이 부시도록 빛났습니다. 진짜였습니다. 금괴 옆에는 또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말린 전복이었죠. 크고 두툼한 전복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통 안 빈틈을 가득 메울 만큼 들어 있었거든요. 당시 말린 전복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느냐. 관가의 진상으로 바칠 정도의 물건이었습니다. 약재로도 쓰였고 장터에 내다 팔면 쌀며 가마에 맞먹는 값이었죠. 금괴 두 덩이에 말린 전복까지. 이건 한 가족이 집을 짓고도 남을 재물이었습니다. 명옥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거든요. 손에 금괴를 든 채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머리카락이 얼굴을 덮었는데도 치울 생각을 못했죠.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머리가 따라가질 못했습니다. 이걸 시어머니가 넣은 겁니다. 그 독하고 모진 시어머니가. 아무 말 없이 보찜 위에 턱 올려놓고 돌아서 버린 그 대나무 통 안에 이게 들어 있었던 겁니다. 그때 명옥의 눈에 뭔가가 더 보였습니다. 금괴 아래에 접힌 종이가 깔려 있었거든요. 명옥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펼쳐보니 글씨가 적혀 있었죠.
최 씨의 글씨였습니다. 삐뚤빼뚤하지만 또박또박 힘을 준 글씨. 글을 잘 모르는 사람이 한 글자 한 글자 힘들게 쓴 게 느껴지는 필체였습니다. 명옥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시야를 흐리고 있었거든요. 눈을 닫고 다시 읽었습니다. 남의 눈에 띄면 뺏기느니라. 첫 줄에서 명옥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줄로 눈을 옮겼죠. 낡은 대나무 통인 척 숨겼다. 이걸로 내 부모 집부터 세워라. 명옥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마지막 줄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물은 뜯지 않아도 된다. 명옥은 편지를 들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한 줄 한 줄 다시 읽었습니다. 남의 눈에 띄면 뺏긴다. 낡은 대나무 통인 척 숨겼다. 한 번 더 읽었습니다. 내 부모 집부터 세워라. 나물은 뜯지 않아도 된다. 읽을 때마다 글자가 더 흐려졌습니다. 눈물이 계속 번지고 있었으니까요. 명옥의 머릿속에서 장면이 되감기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새벽, 최 씨가 방에서 나와 이 대나무 통을 보찜 위에 올려놓았던 장면. 아무 말 없이 돌아서던 그 뒷모습.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말을 하면 안 됐던 겁니다. 누가 들으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산길에서 만난 행상들이 떠올랐습니다. 명옥을 위아래로 훑어보던 그 눈빛. 짐 들어줄까 하며 다가왔던 순간. 명옥이 나물 뜯으러 갑니다. 했을 때 낡은 대나무 통을 보고 흥미를 잃었던 그 장면. 명옥은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만약 대나무 통이 아니라 보자기에 금괴를 싸서 들고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자 혼자 산길을 걸으면서 금부치를 들고 있다는 게 눈에 띄었다면요. 그 행상들이 그냥 지나갔을까요? 아닙니다. 지나가지 않았을 겁니다. 최 씨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겁니다. 며느리가 여자 혼자 먼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그 길에 어떤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금괴를 대놓고 들려보내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낡은 대나무 통이었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만큼 낡고 아무도 탐내지 않을 만큼 투박한 대나무 통. 거기에 금괴와 전복을 넣고 밀랍으로 단단히 봉했습니다. 누가 봐도 나물꾼의 빈 통으로 보이도록요. 그래서 나물 심부름이었습니다. 나물꾼 안악이 나물통을 지고 산길을 가는 건 누가 봐도 자연스러운 풍경이죠.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 짐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최 씨가 시킨 나물 심부름은 심부름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를 지키기 위한 위장이었습니다. 명옥은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종이가 구겨질 정도로 세게 안았죠. 절벽 위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귀를 울렸습니다. 하지만 명옥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최 씨의 얼굴만 떠올랐거든요. 아무 말 없이 대나무 통을 올려놓고 돌아서던 그 얼굴.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그랬을까요? 명옥은 그때 최 씨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원망에 가려서요. 명옥은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장터에서 흘린 눈물과는 다른 눈물이었죠. 서러워서 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원망했던 게 부끄러워서, 그리고 그 모진 말 뒤에 숨어 있던 마음이 너무 깊어서 명옥은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절벽 위에 혼자 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바람이 눈물을 말렸고 또 새 눈물이 흘렀죠. 금괴가 손 위에서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낡은 대나무 통은 그 옆에 뚜껑이 열린 채 놓여 있었고요.
겉은 낡고 투박했지만 속에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대나무통이 그랬고 시어머니 최 씨가 그랬습니다. 명옥의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절벽 위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죠. 그런데 울면서도 머릿속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거든요. 하나를 알고 나니 모든 게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명옥은 눈물을 훔치며 지나온 일들을 하나씩 되짚어 보았습니다. 어제 아침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그동안 시어머니가 한 모든 행동을 처음부터 다시 떠올렸죠. 가장 먼저 떠오른 건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장터를 지날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게 사람이야. 시어머니란 사람이 친정망한 며느리한테 나물이나 해오라니. 대놓고 손가락질을 했죠. 최 씨를 욕하고 명옥을 불쌍히 여기고 혀를 차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명옥도 그때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모질다고 피도 눈물도 없다고 세상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냐고 마을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 다시 보니까요. 그 모든 게 최 씨의 계산 안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최 씨를 욕해야 했습니다. 명옥을 불쌍하게 봐야 했습니다. 그래야 아무도 의심하지 않거든요. 저 불쌍한 며느리가 나물통이나 지고 간다고 생각해야지. 저 집 안에 뭐가 들었을까 하고 궁금해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최 씨는 온 마을에 욕을 먹는 것까지 감수한 겁니다. 명옥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걸 짊어진 건지 이제야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모진 시어머니라는 손가락질, 인정머리 없다는 뒷담화, 그 모든 욕을 최 씨는 알면서 떠하는 겁니다. 며느리를 지키려고요. 장터에서 명옥의 친정을 아는 안악이 뭐라고 했습니까? 시어미가 그래도 금부치 하나는 쥐어줄 법한데 그 안악도 최 씨를 욕한 겁니다. 금부치를 안 줬다고요. 그런데 사실은 금부치 정도가 아니라 금괴 2덩이를 줬던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요. 명옥은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최 씨는 그 안악의 욕도 장터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전부 듣고도 못 들은 척 삼켰을 겁니다. 아니, 처음부터 그런 반응이 나올 걸 알고 있었겠죠. 알면서도 그 길을 택한 겁니다. 다음으로 떠오른 건 편지 마지막 줄이었습니다. 나물은 뜯지 않아도 된다. 명옥은 이 한 줄을 머릿속에서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처음부터 나물 따위는 필요 없었던 겁니다. 최 씨가 나물을 뜯어 오라고 한 건 진짜 나물이 필요해서가 아니었죠. 나물 심부름은 오직 하나의 목적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금괴를 들고 간다는 사실을 세상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가려거든 절벽 끝에 핀 쓴나물이나 한 짐 해 오너라. 어제 최 씨가 한 이 말. 명옥은 그때 이 말을 듣고 분하고 억울하고 서러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모진 말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 말의 진짜 뜻은 이랬던 겁니다. 너를 나물꾼으로 보이게 해야 한다. 그래야 아무도 내 짐에 손대지 않는다. 세상에서 제일 모진 말이 아니라 세상에서 제일 깊은 말이었습니다. 명옥은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산길 중턱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대나무통이 너무 무거워서 내려놓고 한참을 바라봤던 그 순간, 버릴까 진지하게 고민했던 그때, 여기 놔두고 가면 되지 않나. 어차피 뭐가 들었는지도 모르는 낡은 통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었죠. 명옥은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만약 그때 정말 버렸다면요. 산길 어딘가에 낡은 대나무통 하나가 내버려졌을 겁니다. 그 안에 최 씨가 평생 모은 전 재산이 든 채로요.
금괴 2덩이와 말린 전복이 산짐승이나 뒤지는 쓰레기가 됐을 겁니다. 명옥은 생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명옥이 대나무통을 버리고 빈손으로 친정에 갔다면 부모님을 도울 방법이 없었을 겁니다. 무너진 집을 세울 수도, 약을 구할 수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겠죠. 그걸 최 씨도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최 씨는 명옥에게 이 안에 금괴가 있으니 절대 버리지 마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는 순간 비밀이 아니게 되니까요. 최 씨는 그저 믿은 겁니다. 며느리가 아무리 원망하더라도, 아무리 무겁더라도 시어머니가 준 짐을 끝까지 지고 갈 거라고. 3년을 지켜본 며느리의 성실함을 믿은 겁니다. 명옥은 자기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버리려고 했었거든요. 진심으로요. 손이 대나무통 위에 올라갔었고, 여기 놔두고 갈까 하고 진지하게 고민했었습니다. 최 씨가 그토록 믿었던 며느리가 그 짐을 버리려 했다는 사실이 명옥에게는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명옥은 이제 최 씨라는 사람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도 젊은 시절이 있었을 겁니다. 최 씨도 누군가의 며느리였고 누군가의 딸이었겠죠. 시어머니에게 모진 소리를 듣고 이를 악물고 살아온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말로 표현하는 법을 모르는 거죠. 따뜻한 말 한마디 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는 겁니다. 평생 독한 소리밖에 할 줄 몰랐던 사람입니다. 절은 됐고 부엌이 어딘지는 아느냐가 처신사였고 기침할 힘이 있으면 빨래나 해라가 위로였던 사람이죠. 입에서 나오는 건 늘 모질었지만 속에서는 전혀 다른 것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낡은 대나무통에 넣었습니다. 며느리 등에 얹어줬습니다. 아무 말 없이요. 이게 뭡니까? 묻는 며느리에게 대답 한마디 하지 않고 돌아서 버렸습니다. 왜 돌아섰는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대답을 하면 안 됐으니까요. 이 안에 금괴가 있다고 말하면 누가 들을지 모르니까. 조심해서 가라고 말하면 명옥이 짐의 정체를 의심할 테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며느리를 가장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이었던 겁니다. 돌아서는 그 뒷모습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며느리가 원망의 눈으로 쳐다보는 걸 느끼면서도 한마디 해명 없이 방문을 닫아야 했던 그 마음이요. 명옥은 상상만 해도 가슴이 저렸습니다. 겉이 딱딱할수록 속이 깊은 사람이 있습니다. 말이 거칠수록 마음이 여린 사람이 있죠. 최 씨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대나무 껍질은 딱딱하지만 속은 비어 있잖아요. 그런데 최 씨는 달랐습니다. 겉은 대나무처럼 딱딱했지만 속에는 금보다 귀한 마음이 꽉 차 있었던 겁니다. 명옥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소매가 다 젖었지만 상관없었죠. 더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처마 밑에 누워서 다친 몸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최 씨가 이 재물을 준 이유가 뭡니까? 네, 부모 집부터 세워라. 그 말대로 해야죠. 명옥은 일어섰습니다. 금괴와 전복을 다시 보자기에 쌌습니다. 새 겹으로 최 씨가 쌌던 것처럼 정성스럽게요. 그리고 대나무통 안에 다시 넣었습니다. 밀랍은 이미 떨어져 나갔지만 뚜껑을 꼭 닫았죠. 대나무통을 등에 졌습니다. 아까와 똑같은 무게였습니다. 금괴 2덩이와 전복이 가득 든 낡은 대나무통. 무게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가볍게 느껴졌거든요. 아까까지는 이 통이 짐이었습니다. 원망이 담긴 짐, 시어머니의 구박이 담긴 짐, 무겁고 억울하고 서러운 짐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 통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아니까요. 시어머니의 전 재산이, 시어머니의 마음이, 말로 하지 못한 사랑이 들어있다는 걸 아니까요. 같은 짐인데 다른 짐이었습니다. 무게는 그대로인데 마음이 달라지니까 발걸음이 달라졌습니다. 명옥은 절벽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친정을 향해서요. 명옥은 절벽을 내려와 갈림길로 돌아왔습니다. 올 때 오른쪽 길을 한참 바라보다가 왼쪽으로 꺾었던 그 갈림길이죠.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오른쪽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친정마을로 가는 길이었죠. 걸음이 빨라졌습니다. 대나무 통이 등에서 덜컹거렸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해가 아직 중천이었습니다. 서두르면 해 지기 전에 도착할 수 있었죠. 산길을 내려오자 들판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풍경이 달랐습니다. 명옥이 기억하는 친정마을 들판이 아니었거든요. 논이 있어야 할 자리에 진흙탕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물이 빠진 자리에 온갖 것들이 널려 있었죠. 부러진 나뭇가지, 뒤집어진 가마솥, 찢어진 빨래. 해일이 휩쓸고 간 흔적이었습니다. 마을에 가까워질수록 참혹했습니다. 집들이 반쯤 무너져 있었거든요. 지붕이 날아간 집, 벽이 허물어진 집, 아이의 흔적만 남은 집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무너진 집 앞에 주저앉아 멍하니 앉아 있었죠. 아이를 안고 우는 아낙도 보였고, 남은 물건이라도 건지려고 자네를 뒤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명옥은 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을 먼저 찾아야 했으니까요. 마을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명옥네 집이 있던 자리로요. 집이 없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집이었던 자리에 무너진 기둥과 흙더미만 남아 있었죠. 명옥이 태어나고 자란 집이었습니다. 부엌에서 어머니랑 떡을 빚던 그 집, 마루에서 아버지가 이야기를 들려주던 그 집이 흔적만 남은 겁니다. 명옥은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나오지 않았죠. 이미 너무 많이 울어서였을 수도 있고 눈앞의 광경이 너무 비현실적이라 실감이 안 났을 수도 있습니다. 이웃집 아낙이 명옥을 알아보았습니다. 어머, 명옥이 아니냐? 내가 어떻게 여길? 명옥은 부모님이 어디 계시냐고 물었죠. 아낙이 고개를 돌려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이웃집 처마 밑이었습니다. 명옥은 뛰어갔습니다. 처마 밑에 거적을 깔고 누워 계신 두 분이 보였거든요. 명옥의 아버지와 어머니였습니다. 아버지는 한쪽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태였고 어머니는 팔을 다쳐서 천으로 동여매고 계셨죠. 두 분 다 얼굴이 많이 상하셨습니다. 해일에 쓸리면서 여기저기 부딪히신 게 분명했습니다. 어머니가 명옥을 보았습니다. 눈이 커지더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셨죠. 명옥아, 갈라진 목소리였습니다. 명옥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왔습니다. 그 한마디가 전부였죠. 더 말하려 했는데 목이 막혀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어머니가 성한 한쪽 팔로 명옥을 끌어안으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왔어? 시어머니가 보내주시던. 명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만 끄덕였죠. 아버지도 고개를 돌려 명옥을 바라보셨습니다. 말씀은 못하셨지만 눈가가 젖어 있었죠. 명옥은 한참 동안 부모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살아계셔서 다행이라는 안도, 이렇게 다치신 모습에 대한 마음 아픔, 그리고 내가 도울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감사. 여러 가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명옥은 등에서 대나무 통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갸우뚱하셨죠. 그건 뭐냐? 명옥은 대답 대신 뚜껑을 열었습니다.
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도 몸을 일으키셨죠. 보자기에 쌓인 금괴와 전복을 본 부모님은 할 말을 잃으셨습니다. 이게 어디서 난 거냐?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옥은 말했습니다. 집부터 다시 세우셔야죠. 그게 전부였습니다. 출처를 말하지 않았죠. 시어머니가 편지에 뭐라고 쓰셨는지 명옥은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남의 눈에 띄면 뺏긴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에게도 함부로 말할 수 없었죠. 어머니가 다시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주신 거냐? 명옥은 이번에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살짝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죠. 어머니는 더 묻지 않으셨습니다. 딸의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었을 겁니다. 묻지 말라는 얼굴이었으니까요. 명옥은 그날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금괴 하나를 장터에 가져가서 필요한 만큼만 바꿨죠. 한꺼번에 큰 돈을 쓰면 눈에 띄니까 조금씩 눈에 띄지 않게 썼습니다. 이것도 최 씨의 편지에서 배운 겁니다. 남의 눈에 띄면 뺏긴다. 목재를 사고 일꾼을 불렀습니다. 무너진 집터를 정리하고 기둥을 세우기 시작했죠. 말린 전복은 일부를 약재로 쓰고 일부는 팔아서 양식을 마련했습니다. 부모님 약도 구했고 동생들 먹일 쌀도 장만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최 씨네 며느리가 빈손으로 왔을 줄 알았는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어디서 저런 재물이 났을까 궁금해하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명옥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물어보는 사람에게는 모아둔 게 있었습니다. 하고 넘겼죠. 며칠이 지나자 집의 뼈대가 올라갔습니다. 기둥이 서고 벽이 올라가고 지붕이 얹혀졌죠.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비바람은 막을 수 있는 집이 된 겁니다. 부모님을 처마 밑에서 방 안으로 모셔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방 안에 누우시면서 명옥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한마디도 못하셨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죠. 고맙다는 뜻이었을 겁니다. 명옥은 아버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명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야지. 시어머니가 기다리실 게다. 명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아가야 했죠.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아니, 기다린다는 내색은 절대 안 하시겠지만 명옥은 이제 그 침묵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명옥은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보찜을 꾸리고 빈 대나무통을 챙겼죠. 금괴와 전복은 다 썼으니 통은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명옥이 떠나기 전에 한 가지를 더 했습니다. 절벽에서 뜯어놨던 쓴 나무를 챙긴 겁니다. 올 때 절벽에서 나무를 한 보따리 뜯어놨었죠. 대나무통을 열기 전에요. 최 씨는 편지에서 나물은 뜯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필요 없다고 했죠. 그런데 명옥은 일부러 그 나무를 가져가기로 한 겁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여야 하는지 명옥은 이제 알고 있었거든요. 명옥이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뭘 봐야 합니까? 명옥이 남을 뜯어서 돌아왔구나. 이렇게 봐야 합니다. 시어머니가 시킨 나물 심부름을 하고 돌아온 며느리. 그게 마을 사람들이 봐야 할 전부죠. 최 씨가 짠 연극이 있었습니다. 모진 시어머니가 나물 심부름을 시키고 불쌍한 며느리가 나물을 뜯어 오는 연극. 그 연극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명옥이 나물을 들고 돌아가야 연극이 완성되는 거죠. 명옥은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마음을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최 씨가 말없이 지켰던 것처럼 명옥도 말없이 지키기로 한 겁니다. 이 비밀을요. 쓴 나물 한 짐을 대나무통에 담았습니다. 등에 졌죠. 가벼웠습니다.
올 때 이 통에 금괴가 들어 있었으니까 무거웠던 거고, 지금은 나물만 있으니까 가벼운 게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명옥은 웃었습니다. 올 때는 원망을 지고 왔는데, 돌아갈 때는 감사를 지고 가는 거였으니까요. 명옥은 친정을 나서면서 부모님께 큰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죠. 시어머니께 잘 여쭈어라. 이 은혜를 어찌 갚을지 모르겠다고. 명옥은 고개를 끄덕이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겁니다. 등에는 쓴 나물 한 짐이 담긴 대나무통. 올 때와 같은 길이었습니다. 같은 산, 같은 고개, 같은 산길이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전혀 다른 길을 걷는 것 같았거든요. 올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산길 초입에 들어서자 나무 사이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명옥은 올 때 이 바람을 느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못 느꼈을 겁니다. 그때는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대나무통이 무겁다. 시어머니가 모질다. 나물이 웬 말이냐. 그 생각들이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어서 바람이 부는지 새가 우는지도 몰랐겠죠. 지금은 달랐습니다. 바람이 느껴졌고 나무십 사이로 햇살이 비치는 것도 보였습니다. 같은 길인데 다른 길이었습니다. 명옥의 눈이 달라졌으니까요. 걸으면서 명옥은 최 씨를 생각했습니다. 이 산길을 며느리 혼자 걸어야 한다는 걸 최 씨도 알았을 겁니다. 가파른 고개, 좁은 길, 인적 드문 산속. 여자 혼자 이 길을 가야 한다는 게 얼마나 걱정됐을까요? 그래서 밀랍으로 뚜껑을 봉한 겁니다. 혹시 통이 열려서 안에 뭐가 있는지 보일까 봐요. 그래서 낡은 대나무 통을 고른 겁니다. 아무도 탐내지 않을 만큼 볼품없는 통을요. 며느리가 이 길을 무사히 지나가게 하려고 최 씨가 얼마나 많은 것을 생각했는지 명옥은 걸으면서 하나씩 알게 되었습니다. 산길 중턱이 나왔습니다. 올 때 대나무통을 내려놓고 버릴까 고민했던 바로 그 자리였죠. 바위가 있었고 명옥이 주저앉았던 자리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명옥은 그 바위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여기서 버리려고 했었죠. 시어머니가 평생 모은 전 재산이 든 통을 여기 내버리고 갈 뻔했습니다. 명옥은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최 씨가 며느리를 믿고 아무 말 없이 보냈는데 그 믿음을 저버릴 뻔했으니까요. 명옥은 바위를 지나쳐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빨라졌죠. 산을 내려오니 장터 마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명옥의 발이 잠깐 느려졌습니다. 올 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혀를 찼던 그 장터거든요. 저게 사람이야, 시어머니란 사람이. 그 소리가 아직 귀에 남아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명옥은 심호흡을 하고 장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사람들이 또 쳐다보았습니다. 역시나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최 씨네 며느리 돌아오네. 나물은 해왔나 보다. 대나무통에 가득 담았네. 쯧쯧, 시어머니, 심부름 다 하고 오는 거야. 올 때와 비슷한 시선이었습니다. 불쌍하다는 눈, 안쓰럽다는 눈, 혀를 차는 입. 올 때 명옥은 그 시선에 고개를 들 수 없었죠. 수치심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도 명옥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달랐습니다. 수치심이 아니었거든요. 시어머니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었습니다. 욕을 하든 혀를 차든 손가락질을 하든 그 모든 게 최 씨가 짠 연극의 일부였으니까요. 명옥은 이제 그 연극의 배우가 된 겁니다. 불쌍한 나물꾼 며느리. 그 역할을 끝까지 해내야 했습니다.
올 때 명옥을 붙잡고 친정 소식을 전해 주었던 안악이 또 보였습니다. 그 안악이 명옥에게 다가왔죠. 명옥아, 친정은 어떻더냐? 부모님은 괜찮으시고? 명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살아 계세요. 다행이요. 안악이 안도하며 말했죠. 그래, 살아 계신 거면 다행이다. 그래도 시어미가 너무하지. 나물이나 해오라니. 명옥은 웃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예 하고 넘겼죠. 속으로는 이 안악에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얼마나 깊은 사람인지, 당신들이 욕하는 그 시어머니가 사실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최 씨의 뜻이니까요. 장터를 빠져나왔습니다. 다시 산길이 시작되었죠. 산을 넘으면 명옥이 시집온 어촌 마을이 나옵니다. 명옥은 산길을 올랐습니다. 나물이 담긴 대나무 통은 가벼웠죠. 올 때 금괴가 들어있던 그 무게와는 비교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명옥의 마음은 올 때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무겁다기보다는 가득 차 있었다는 게 맞겠죠. 시어머니에 대한 감사, 부끄러움, 그리고 이 비밀을 평생 지켜야 한다는 다짐. 그런 것들이 가슴에 꽉 차 있었습니다. 고개를 넘었습니다. 저 아래로 바닷가, 어촌 마을이 보이기 시작했죠.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명옥이 3년을 살아온 마을이었습니다. 저 마을 안쪽에 최 씨가 계실 겁니다. 마루에 앉아서 아무 표정 없이 며느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겠죠. 물론 기다린다는 내색은 절대 안 하실 겁니다. 왔느냐 한마디도 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방에서 나와 며느리를 한번 쳐다보고 또 돌아서실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명옥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무관심이 아니라는 걸. 돌아서는 뒷모습이 차가움이 아니라는 걸. 최 씨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명옥의 걸음이 빨라졌습니다. 마을이 가까워지고 있었죠. 대나무통 안에서 쓴 나물이 사각사각 소리를 냈습니다. 명옥은 그 소리를 들으며 걸었습니다. 곧 시어머니를 뵙게 됩니다. 마을 입구를 지났습니다. 좁은 돌담길이 이어졌죠. 명옥이 3년 동안 매일 걸었던 길이었습니다. 눈 감고도 걸을 수 있는 길이었지만 오늘은 한 걸음 한 걸음이 달랐습니다. 심장이 빨라지고 있었거든요. 집이 보였습니다. 대문이 열려 있었죠. 명옥은 대문 앞에서 잠깐 멈추었습니다. 숨을 한 번 고르고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최 씨가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상대로였죠. 명옥이 떠난 자리, 그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두 손을 가지런히 올려놓고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죠. 표정은 늘 그랬듯 단단했습니다. 며느리가 돌아왔는데도 반가운 기색이 없었습니다. 예전의 명옥이었다면 그 표정에 서운했을 겁니다. 며칠을 고생하고 돌아왔는데 한마디도 없냐고. 하지만 지금의 명옥은 달랐습니다. 저 표정의 뜻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명옥은 마당 한가운데 대나무 통을 내려놓았습니다. 쓴 나물이 가득 담긴 통이었죠. 통이 바닥에 닿으며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최 씨의 시선이 대나무 통으로 향했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명옥은 봤습니다. 최 씨의 눈이 대나무 통 위에 머무는 걸요. 그 시선 안에 뭐가 담겨 있었는지 명옥은 알 것 같았습니다. 무사히 갔다 왔구나. 통을 버리지 않았구나. 안에 든 걸 잘 썼구나. 그 모든 확인이 한 번의 시선 안에 들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최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이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요. 명옥은 보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최 씨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마루 아래에 섰죠.
최 씨를 올려다보았습니다. 3년을 모신 시어머니였습니다. 3년 동안 따뜻한 말 한마디 들어본 적 없는 시어머니. 절은 됐고 부엌이 어딘지 아느냐고 했던 시어머니. 기침할 힘이 있으면 빨래나 하라고 했던 시어머니. 친정이 무너졌다는데 나물이나 해오라고 했던 시어머니. 그 사람이 지금 명옥의 눈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표정 없는 얼굴로요. 명옥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안 됐거든요. 이 마음을 말로 담을 수 없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로도 부족하고 죄송하다는 말로도 부족했죠. 원망했던 게 부끄럽다는 말,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제야 알았다는 말, 그 모든 걸 합쳐도 모자랐습니다. 명옥은 최 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엎드렸습니다. 이마가 땅에 닿도록 큰절이었습니다. 처음 시집왔을 때도 이 자리에서 큰절을 올렸습니다. 그때 최 씨는 절은 됐고 부엌이 어딘지 아느냐고 했죠. 3년 전이었습니다. 그때의 큰절과 지금의 큰절은 같은 모양이었지만 완전히 다른 절이었습니다. 3년 전에는 예의였습니다. 시집온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올리는 형식적인 절이었죠. 지금은 달랐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몸 전체를 낮추어 올리는 절이었습니다. 명옥은 엎드린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마가 땅에 닿아 있었고 두 손이 바닥을 짚고 있었죠.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었던 겁니다. 소리 없이요. 최 씨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루에 앉은 채 며느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마당에는 바람 소리와 저 멀리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흘렀는지 모릅니다. 명옥은 여전히 엎드려 있었고 최 씨는 여전히 앉아 있었죠. 그때 최 씨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살짝, 아주 살짝요. 명옥이 아닌 다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당 너머 담장 쪽으로 시선을 돌린 겁니다. 왜 고개를 돌렸는지 명옥은 보지 못했습니다. 엎드려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알 수 있었습니다. 최 씨의 눈가가 붉어진 겁니다. 그걸 며느리에게 보이기 싫었던 거죠. 평생을 독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남에게 약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는 사람이었죠. 시어머니에게 모진 소리를 들으며 이를 악물고 버텨온 사람, 남편 없이 혼자 살림을 꾸려온 사람, 마을에서 독하다는 소리를 들어도 개의치 않았던 사람. 그런 사람이 지금 눈가가 붉어져서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큰절 하나예요. 최 씨는 고개를 돌린 채 한참을 있었습니다. 목을 가다듬는 소리가 아주 작게 들렸죠. 그리고 다시 정면을 바라보았습니다. 표정은 다시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눈가의 붉은 기운은 거의 가셨죠. 거의요. 완전히는 아니었습니다. 최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물은 잘 뜯어왔느냐? 여전히 무뚝뚝했습니다. 여전히 독한 척하는 목소리였죠. 며느리가 며칠을 고생하고 돌아왔는데 첫마디가 나물 타령이었습니다. 예전의 명옥이었다면 또 서운했을 겁니다. 고생했다 한마디가 그렇게 어렵냐고. 하지만 지금의 명옥은 웃었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흐르고 있었지만 입가에는 웃음이 번져 있었죠. 울면서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명옥은 대답했습니다. 예, 어머님. 잘 뜯어왔습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금괴를 잘 받았다는 것, 부모님을 살렸다는 것, 시어머니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 원망했던 걸 용서해달라는 것, 그리고 이 연극을 끝까지 함께 해드리겠다는 것. 잘 뜯어왔습니다. 5 글자 안에
그 모든 게 들어 있었죠. 최 씨는 명옥의 얼굴을 한 번 바라보았습니다. 울면서 웃고 있는 그 얼굴을요. 최 씨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웃은 건지 아닌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작은 변화였죠. 최 씨는 일어섰습니다. 방으로 향했죠. 문에 손을 대고 멈칫했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를 보지 않은 채 한마디를 던졌죠. 고깃국이 먹고 싶어서 장에 가서 소고기를 사왔으니 국이나 끓여라.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죠. 명옥은 마당에 무릎 꿇은 채 닫힌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명옥은 닫힌 문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웃고 있었죠. 이번에는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겉은 딱딱한 대나무 같았으나 속은 누구보다 달콤했던 시어머니.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하지 못했지만 세상 누구보다 깊은 방법으로 며느리를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욕먹는 것도, 미움받는 것도, 눈물조차 보이지 않는 것도 전부 사랑이었습니다. 낡은 대나무통 하나가 두 집안을 살렸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사실 이 이야기는 전에 내려오는 고전 야담을 제가 현대적으로 직접 다시 써 내려간 창작물이었거든요. 조상들의 지혜를 더 흥미롭게 전해드리고 싶어서 대본부터 영상 제작까지 모든 과정을 제 손으로 직접 진행했죠. 앞으로도 문화적 가치와 재미를 담은 독창적인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